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사이렌 인지 시스템 캡스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청각적 정보 센서가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눈을 대신하여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사이렌 소리와 같은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2023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2대가 구급차 통행로를 약 90초간 막아 중환자 이송이 지연이 되고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 자동차와의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렌을 인지한 이후, 두 번째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식 사이렌이 아닌 사이렌 비사이렌을 판단합니다. 그 후 긴급 차량의 크기에 따라 알맞게 제어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방법입니다. 사이렌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데이터들이 국가 및 상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경산 소방서, 중앙 119 안전센터 및 중앙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저희가 사이렌 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비사이렌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차량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잡음, 음악, 경적, 공사 소음 등을 약 5,000건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모든 음성 데이터를 5초로 통일하여서 입력 데이터를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무음 구간을 제거함으로써 핵심적인 소리 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샘플링 레이트를 정교화함으로써 음성 특징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 증강입니다. 사이렌 데이터는 상황별 소리가 다르고 도로의 잡음, 마이크와 스피커의 성능에 의한 피치, 음량, 속도 변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음원 데이터 증강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증강하여서 음원의 다양성 및 개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음성 데이터 증강 알고리즘을 통해 증강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각 오디오에 대해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 후 딥러닝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이렌 인식 시스템 초기 단계에서는 주파수 대역, 주기, 데시벨 등의 명확한 물리적 특징을 기준으로 규칙 기반 분류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일정 수준의 성과는 보였으나 실제 환경에서의 배경소음, 반사음, 녹음 품질 등에 의해 동일한 소리에도 스펙트럼상의 양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딥러닝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실험 모델의 경우 CNN, AST, 웨브 200 2.0, 에피션넷 B0 모델들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성능이 좋았던 CNN, 에피션넷 B0 모델로 실제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환경 테스트는 자동차 간 2층 로비에서 진행하였고 5초 간격으로 총 24회 판단을 쉽게 시행하였습니다.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온 에피션넷 B0를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이렌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빗사이렌과 소방차 그리고 응급차의 사이렌을 정확히 판단해내는 모습입니다. 이후 로스를 기반하여 사이렌 방향을 추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를 한 개만 사용하였지만 마이크 2개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기법을 활용하여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RMS를 이용하여 차량에 들려오는 사이렌이 다가오는지 멀어짐을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렌 방향 추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환경에서 왼쪽처럼 사이렌의 방향이 수정이 되어서 결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리빙 스테이블 어프로칭을 통해 사이렌이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에 대한 상황도 분석합니다. 제어입니다. 사이렌 판단 결과가 트루이고 응급 차량의 위치가 뒤에서 다가오는 경우의 시 제어를 합니다. DWA 알고리즘을 경로를 생성한 이후 퓨얼 프로세스를 이용하여서 알맞은 조향각을 계산하여 경로를 따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구급차가 반대 차선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여 제어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후 소방차가 뒤쪽에서 접근하여 소방차의 통일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제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계점은 차량 제어 테스트에서 속도에 따른 오차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이렌 판단 테스트에서 자동차가 2층에서 진행했을 경우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외 환경에서는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단, 논사이렌의 경우에는 야외와 실내 오차율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LCD 기반의 형상제어 미래형 헤드램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과 저희의 구현 목표, LCD 헤드램프를 선정한 이유, 진행 과정 및 결과 시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주간 1.9명, 야간 2.5명으로 주간에 비해 야간이 약 1.3배가량 높습니다. 야간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상향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하향등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반응시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야간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언덕을 넘어서 오거나 내 차량보다 높이 있는 경우, 혹은 보행 중에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셨던 경험은 한 번씩 있으셨을 텐데요. B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향등만으로도 눈이 부시다고 응답한 대상이 3분의 1을 넘겼고, 이렇게 빛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 시야를 되찾는 데까지의 시간도 5초 이상을 하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77%를 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주오는 차량의 상향등의 시야방해로 인해 손상된 시력을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23초, 차량을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을 때로 환산하면 50m를 정상 시야로 운전하지 못하는 셈이며, 상향등 빛에 노출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제동하는 데까지 주행하는 거리는 120m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향등을 사용했을 때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는 LED를 개별 제어하며, BMW는 조향, 속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의 각도와 세기를 조절합니다.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는 많은 수의 LED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단점인 고온 문제, 유지보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고, BMW는 상향등의 부분 선택적 하향 시스템인 ADB 수준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AFLS,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마주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차량이 인식하여서 상향등에 향하지 않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은 모터 회전식과 LED 개별 제어의 두 갈래로 크게 나뉩니다. 모터 회전식은 전조등을 물리적으로 회전하여 대상에게 상향등 빛이 조사되지 않게끔 하며, 모터를 사용하므로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밀한 제어가 비교적으로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LED 개별 제어는 상향등에 많은 수의 LED를 사용하며 부분적으로 소등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다수의 소형 LED를 사용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회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로 복잡도를 줄이면서 LED 개별 제어보다도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빛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부분을 가린다는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향등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부분적으로 빛을 가릴 수 있는 LCD 패널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 기술은 LED 광원 앞에 LCD 패널을 배치하고, LCD 패널에 객체의 형태와 유사한 그림자를 투영하여 객체 외의 영역에만 빛이 투과되도록 제어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카메라로 차량 앞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을 인식하여 이를 제어 유닛에서 그림자로 변환, LCD 패널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야간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향등의 장점을 가져가고, 이로 인해 눈부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로 마주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위치에 그림자를 형성하여서 눈부심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LCD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 LED 개별 제어 방식에 비하여 LCD의 픽셀 집적도가 훨씬 높으며 개별 픽셀을 유기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과정입니다. 하드웨어 부품으로 LCD 패널의 뒤에 LED 광원이 들어가게 되며 3D 프린터를 이용하여서 헤드램프 하우징을 설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미지 인식 시스템 중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객체 단위로 분류하며 개별 객체를 구분하지 않는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사물을 인식하여서 구현을 한 결과입니다. LCD 패널에 투사되는 그림자의 크기는 객체의 크기와 객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객체와의 거리를 뎁스 카메라로 측정한 뒤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LCD에 출력되는 마스킹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하여 조명 제어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객체의 아웃라인보다는 그림자의 크기가 커야 하기 때문에 LCD 디스플레이에는 다음과 같이 투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그림자를 형성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한 사진입니다. 뎁스 카메라로 객체를 인식하여 객체를 따라가며 음영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CD를 이용한 헤드램프는 회로의 복잡도를 낮추고 LED를 많이 그리고 소형화하여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상향등의 빛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캡스톤은 딥러닝 기반 자동화 분량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요약을 좀 간단히 드리면은 딥러닝 모델인 VGG16넥 기반의 분류기를 사용해서 자동차 부품의 정산 및 불량 여부를 분류하였습니다. 또 이미지를 배경 제거랑 정렬 및 증강 작업을 통해서 전처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델 정확도가 95%에 도달하였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위해 블루투스 기반의 앱 이벤터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캡스톤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부품의 정상 및 불량을 판별하고 그리고 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통합하여 자동화 검증 플랫폼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캡스톤의 필요성은 기존 수동 검사는 이제 사람의 눈에 의존하므로 보급률이 높고 검사 속도가 낮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부품은 브레이크 플레이트를 사용했고 이 그림에 보시는 두 개의 회사의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공정 이 환경을 좀 소형화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이렇게 벨트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였는데 이 벨트 무기 때문에 과적화 및 오작동을 할까봐 저희가 정렬을 하고 이제 배경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데이터 개수는 A사 정상 30개, 불량 40개, 그리고 불량에서도 이제 스크래치와 크랙을 나눠졌고 B사도 동일하게 해서 총 데이터 개수가 160개에서 증강을 밝기, 각도, 좌우 안정을 통해서 2464개로 늘렸습니다. AI 모델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VGG16에서 이제 여러 블록을 조금 재구축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 VGG16넷은 1000개를 분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6가지로만 분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모델 레이어를 건드려서 파라미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 VGG16넷과의 차이점은 플래튼 대신에 저희는 글로벌 어베이지 플링 2D 레이어를 추가해서 파라미터를 수를 줄이고 과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덴스 레이어를 추가하였고 활성화하는 렐루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드랍 레이어를 0.5 추가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에 출력 함수를 이제 최종 출력층이 6개 있기 때문에 6클래스로 출력을 하였고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넥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터 증강 전과 후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데이터 증강 전보다 후가 훨씬 더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결과와 상승입니다. 데이터 증강을 한 모델은 95% 외부 데이터 정확도가 95%에 달하는 걸 볼 수 있고 증강하기 전에는 60장 중에 9장을 오예측하여서 정확도가 85%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 후 모델에서 예측이 실패했던 세 가지 데이터인데 여기서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제일 오른쪽 끝에 보이시면은 A사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정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류를 하였는데 실제 모델이 판별했을 때는 스크래치가 있는 불량품 모델이라고 판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품도 이제 딥러닝 모델은 확인을 해보고 스크래치 불량품이다라고 해서 신뢰성이 좀 확보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구동 예시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실제로 크랙을 예측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불량을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두이노랑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불량이 탐지되면은 그 핸드폰에 진동 및 알람을 가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했던 캡스톤의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검사 시간을 단축시켜서 전체 공정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 대응을 향상시키며 비용 절감이라는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저희가 실시했던 이 자동차 부품 제조 라인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 등 정밀 제조 공정이 적용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할 목표는 그래드캠이나 아니면 셀리어식 랩 등의 시각화 기법을 적용해서 결함이 어디 위치에서 발생했는지 표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 동기입니다.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돌발 행동을 하는 사례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할 수 있는 돌발 행동 사례로 핸들 급회전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이 있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 중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2차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상하였습니다. 사고 후 급가속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는 순간 당황하여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게 됩니다. 그 즉시 차는 급가속하여 이후 또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 후 급가속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실제 발생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SUV 차량이 1차적으로 승용차와 충돌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SUV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가속하여 건물 앞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순간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 기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2차 사고 방지 시스템인 MCB가 있습니다. MCB는 충돌, 사고 등의 큰 충격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가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달려오는 뒷차 등의 2차 충돌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늦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적용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해당 장치는 전자제어가 탑재되어 신형 차량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부품 및 장착 비용이 높습니다. 따라서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고령 운전자들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한 2차 사고 피해 방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합니다. 먼저 사고 충격 시 엑셀러레이터를 잠궈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고 있음을 인지하게 한 후 브레이크를 밟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브레이크를 밟아 엑셀 잠금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시 잠금을 해제하고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구분하여 2차 사고를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가운데 아랫부분에 압축 스프링이 장전된 상태로 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할 시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서버 모터가 작동하여 압축 스프링을 고정하던 핀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압축 스프링이 확장되어 페달 지지대를 밀어내고 지지대는 페달을 밀어내게 됩니다. 해당 지지대가 돌아가면서 베벨 기어의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렉과 맞닿아 있는 피니어 기어 회전축 또한 회전하고 렉이 상승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렉을 하강시켜 피니어 기어와 바벨 기어에 동력을 전달하여 스프링이 다시 장전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장치의 작동 순서를 보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 렉이 하강하고 연결된 피니언 기어가 돌아갑니다. 또다시 피니언 기어와 연결된 수직축이 돌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베벨 기어가 작동하고 베벨 기어가 회전하여 확장되어 있던 스프링을 다시 압축시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충격이 감지될 시에는 스프링이 확장되고 잠금 장치가 동작합니다. 이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은 순서로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였는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아래쪽에 솟아있던 브레이크 페달이 눌려 하강하면서 이와 맞물려 있던 피니언 기어를 돌리고 또다시 피니언 기어와 수직축으로 연결된 바벨 기어를 굴립니다. 이후 베벨 기어가 스프링을 장전하게 됩니다. 스프링이 장전된 상태에서 장치가 충격을 감지하며
스프링을 고정하고 있던 피냅으로 스프링을 확장시켜 엑셀 잠금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진동 센서로 충격을 감지하고 스프링 고정 핀에는 서버 모터를 달아 충격이 감지될 시 서버 모터가 작동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델의 상세 도면입니다. 스프링 고정 핀과 렉, 기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장치가 상용화될 시 기대 효과로는 사고 확대 방지, 운전자의 신속 대처 지원, 보행자 및 다른 차량 보호, 고령 운전자에 대한 도움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현 교수님 2조 캡스톤 디자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스마트 팩토리 이동식 컨베이어 로봇입니다. 저희 연구 배경은 기존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정식 컨베이어 벨트는 초기 설치 비용이 높고 설비 배치 제약이 있는 등 여러 한계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덟방향 전진과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메카넘 힐을 채택한 이동식 컨베이어 로봇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규격은 300 곱하기 255 곱하기 222mm 그리고 무게는 약 5kg. 메카넘 힐은 디바이스마트에서 넥서스 로봇의 100mm짜리 알루미늄 메카넘 힐, 그리고 모터는 네마 17 모터, 그리고 스텝 모터 드라이브는 DRV8825를 활용했습니다. 메커니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부품은 네가 아두이노, 그리고 DRV8825, 그리고 스텝 모터, 블루투스 모듈, 점퍼선과 AWG18이라는 고전력 케이블, 그리고 브레드보드, 그리고 커패시터는 470 마이크로페럿짜리 35V짜리 버틸 수 있는 커패시터, 그리고 터미널 블록은 20A 10P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블록을 보시면은 두 개를 사용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쇼트바를 통해서 플러스로 활용해줬으며, 하나는 검정색 쇼트바를 통해서 마이너스로 활용해줬습니다. 어댑터 전원 11V 10A짜리 어댑터 전원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쇼트바이 각각 첫 번째 칸에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해주었고, 빨간색 쇼트바이 나머지 5칸 같은 경우에 그 DRV8825의 VMOT로 연결되는데, 이때 중간에 커패시터로 470 마이크로페럿짜리를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VMOT로 넘어갈 때 11V 10A라는 저희 어댑터 전원이 되게 큰 전류라고 생각해서 AWG18이라는 이제 20A짜리20A까지 버틸 수 있는 고정력 케이블을 활용해줬습니다. 그리고 GND는 아두이노 메가의 GND로 연결되게 설정했습니다. 스텝 모터 드라이브 설명드리겠습니다. DRV8825를 활용했고, STP와 DIR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메가의 2, 3, 4, 5, 6, 7, 8, 9, 10, 11번 핀에 포트에 각각 연결되게 하였으며, A1, A2, B1, B2 같은 경우에 스텝 모터인 네마 17에 각각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GND와 5V 같은 경우에는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블루투스 모듈인 HC05의 GND와 5V에 연결되고, 블루투스 모듈의 통신 핀은 18번 핀, 19번 핀에 각각 RX와 TX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 9V짜리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게 해서 저희가 그 스텝 모터 드라이브와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12V 10A짜리 어댑터 전원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에는 9V짜리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게 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작한 스마트폰 화면인데 계산기를 활용했습니다. 활용해서 1, 2, 3, 4, 6, 7, 8, 9 버튼을 이제 8방향 전진으로 활용했으며, 밑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이란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 또 2개의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스마트 팩토리 이동식 컨베이어 로봇은 단순한 운반을 넘어 미래 스마트 팩토리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동식 컨베이어 로봇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자동차공학과 캡스톤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는 자율주행차의 긴급 대응, 운전자의 상태 감지 및 경로를 자동 변경하는 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픈 CV를 통해서 객체를 감지하는 코드를 짰고요. IBCam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트랩으로 컴파일을 완료하는 작업을 거쳤었고요. 10초 동안 운전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경고 문구가 뜨고 얼굴이 인식된다면 그 위험 문구가 없어집니다. 30초 이상 인식이 되지 않으면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서 그 후 가까운 병원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코드였습니다. 그 변경한 코드는 이제 구글 맵 API를 활용해서 탐색을 했고요. 현재 위치와 가까운 병원 및 대학병원을 탐색해서 탐색된 병원 정보를 이제 추출해서 위치를 표시하고 위험 감지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바퀴에서는 저희가 리모를 활용해서 주제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드를 사용해서 이미 맵을 제작하고 리모의 라이더 센서를 활용해서 맵을 따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영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해서 손을 감지하는 코드를 짰고요. 기업체와의 소통도 했습니다. 저희가 에이스웍스와 소통을 영상 통화로 하여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운 부분이나 이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담당자분은 여러 피드백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주제와 동일한 특허를 제출했었고요. 이번 학기에서 리모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칼라를 사용하기로 저희가 정했었습니다. 칼라는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서 도로, 차량, 보행자 등 다양한 요소를 제어할 수 있고 오픈 소스를 또 활용할 수 있어서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또 제공하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하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파이썬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칼라 맵은 저희가 이 맵을 사용했는데요. 저희 출발지는 이쪽이고 기존에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는 이쪽이고 저희가 경로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변경되는 도착지는 이쪽입니다. 제가 개발 언어는 파이썬을 활용했는데요. 파이썬은 오픈 CV랑 미디어 파이프를 또 가장 활발하게 지원하고 칼라의 대부분의 기능을 파이썬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이썬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파이게임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게임 및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 파이게임은 HUD 창을 구성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총 2개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카메라 웹캠은 얼굴 감지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픈 CV를 활용했고 두 번째 카메라는 손을 감지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한 웹캠을 또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로 변경 초안 코드고요.
초안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카메라가 차량을 따라가지 않아서 키보드로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파이게임 원래 보행자가 안 나왔었는데 파이게임을 활용해서 테스트 중에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아까 전에 심박수 이야기도 있었는데 심박수랑 이제 RPPG 기술을 사용해서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양볼을 추출해서 제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샤오미 Mi 밴드를 활용해서 심박수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RPPG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저희 심박수가 86이 뜨는데 RPPG로 측정한 심박수 역시 84, 86, 85 이런 식으로 넣어서 측정한 결과값과 RPPG를 통해서 측정한 심박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심박수를 실제로 떨어뜨려서 테스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페이크 심박수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심박수는 40bpm 이하 또는 130bpm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심정지 상태겠죠. 페이크 심박수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페이크 심박수가 계속 로고로 뜨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 테스트 영상인데 이거는 RPPG를 활용해서 정상 목적지, 기존 목적지로 도착하는 테스트 영상입니다. 얼굴도 감지하고 있고 손 역시 감지하고 있으면서 BPM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목적지에 도착하는 영상이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공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도에 따른 정확도 비교입니다. 기준값은 실제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샤오미 Mi 밴드를 활용했고요. 밝았을 때는 평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2 bpm이 나왔고 어두웠을 때는 평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9.7 bpm 정도로 좀 컸습니다. 조도가 낮을수록 얼굴에서 추출되는 광학신호 품질이 좀 저하돼서 RPPG 기반 심박수 측정 정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퍼 길이에 따른 안정성 분석인데요. 측정 기준은 25 fps 기준으로 했고요. 5초 버퍼일 때는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8 bpm 정도 나왔고 10초 버퍼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4 bpm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시간이 길수록 좀 안정적인 측정은 가능하지만 긴급 대응 속도는 좀 감소돼서 저희는 5초 단위로 평균을 계산해서 실시간성과 정확성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ROI별 부위별 정확도 비교입니다. 조건은 동일 인물이고 같은 시간대 동일 환경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이마의 경우에서는 이마를 측정하였을 때는 머리카락이 가린다거나 반사광 노이즈 및 표면 명암의 변화 때문에 오차가 많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3.5 bpm 정도 나왔었고요. 양볼의 경우에는 평균 오차가 3.1 bpm 정도로 좀 안정적이고 일정한 bpm을 추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양볼을 추출해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성능을 알려드리는 건데 얼굴 미감지 조건이 저희 위험 조건이 얼굴 미감지, 손 움직임 없음 5초 이상 그리고 심박수가 0이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이제
경로를 변경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 중 두 조건 이상 동시 발생 시 평균 1.3초 내 비상 경로 전환에 성공했고요. 10번의 테스트 중 10번 모두 성공했었습니다. 결과가 이제 실시간 통합 감지 로직도 정상 작동하고 차량 경로 자동 전환 기능도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결론을 이제 글로 작성한 것이고요. 감사합니다.